자, 킹카틴의 램프로 충무공 플레이어 첼시 경기에서 첼시 대 포르투 경기에서 메이슨 마운트를 우리가 뽑아봤습니다. 일단 경기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포르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챔스 8강은 절대 운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다. 실력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바이언 파리 경기 때 이제 여기 같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얘기 막 채팅창 올리잖아. 동시간 때. 그쵸. 예. 첼시 팬들이 축구 똑같이 한다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첼시 팬들이 좀 답답해하더라고. 이 새끼는 돌았냐고. 이게 계속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뭐 시기나 어느 힘이나 세력이 그렇듯이 약간 내려오는 시기는 잠깐 당연히 내려오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투엘의 첼시가 약간 그런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 포인트가 좀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좋아요. 포르투전 경기력을 앞서서 마운트 골 장면 보셨나요? 봤어요. 와 진짜 퍼스터치 예술이었어. 마운트 에이스야. 네. 진짜. 조르지뉴도 패스를 잘 줬는데 마운트의 그 멋있는 골이 본인의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의 첫 골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전적이 있었냐? 2017-18 시즌 이제 비테스에 임대를 갔을 때 그쵸. 유로파리그에서 뛰면서 유럽 클럽 대항전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별리그 6경기 동안 367분을 뛰었는데 비테스가 유로파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본인도 뭔가 스탯을 쌓을 만한 상황은 되지 못했고 2018-19 시즌은 램파드 감독을 따라서 챔피언십의 더비 카운티로 임대를 갔죠. 그래서 유럽 클럽 대항전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램파드 감독이 부임하면서 램파드호의 공식전 두 번째 경기였던 UEFA 슈퍼컵 이때 한 경기를 딱 뛰었어요. 네. 결승전에 뛰었는데 리버풀전 그 당시에 74분에 교체 투입이 돼서 뭐 팀은 2대2로 무승부를 했지만 타미 에이브라임이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바람에 승부차기에서 그때 졌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마운트는 일단 선발이 아니었고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총 8경기 중에 제법 출전 시간은 괜찮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덕현이 형이 그때 첼시 아약스 경기 중계했던 것처럼 골 난장판 되는 경기. 네, 굉장히 많이 터진 경기들도 그렇지. 있었고 그때도 마운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마운트가 결국 공격 포인트를 쌓지는 못했어요. 8경기 451분이었는데 리그에서 7골 5도움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유독 뭔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은 어떨까 했는데 스타드랜전에 5도의 골을 도우면서 어렵게 1도움에 성공했어요. 이게 본인의 첫 번째 유럽 클럽 대항전 공격 포인트였고요. 이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통해서 첼시가 16강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도움이었고 그리고 이번 저 포르투 경기에서 정확히는 중립지기 때문에 원정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유럽 클럽 대항전 22경기 만에 챔피언스 리그는 15경기 만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 마운트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즌 이제 램파드 감독이랑 같이 이걸 하면서 욕도 제법 먹었어요. 약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니 경기력이 좀 따라주지 않을 때는 좀 뺄 법도 한데 램파드가 너무 진짜 양아들처럼 계속 쓰니까 이거는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물론 이거 마운트가 그때도 나름 고군분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느낌이랑은 좀 달랐거든요. 중반기 때 발목에 뭔가 잔부상이 있어서 많이 뛰는 것에 비해서 뭔가 성과가 안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뛰긴 뛰. 그리고 막상 되게 많이 뛰어야 잘하는 스타일인데 후반부로 가면 또 지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마운트가 저는 역할 자체 조금 애매했다고 보는 게 내렸었다가 올렸었다가 내렸었다가 올렸었다가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야 이거 카야버츠 뭐 지에으 이런 애 오면 마운트 자리가 없다. 분명히 밀려나갈 것이다. 근데 오히려 에이스는 마운트가 되고 그렇지. 지우는 완전 바보 됐고. 역할을 지금 투엘 감독은 확실하게 부여하고 있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첼시의 시스템은 3-4-1-2라고 봤거든요. 3-4-3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가운데는 하버츠가 섰어요. 하버츠가 제로톱 그리고 베르너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마운트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왜냐면 하버츠가 제로톱 나왔을 때 괜찮았거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로 공격진이 구성이 됐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베르나랑 하버츠는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냥 아까 이제 SL이란다. 그 호에 녹음하는데 환희 형이랑 이 경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첼시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팬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아쉬웠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환희 형이 본인이 봤을 때 문제 있었던 거는 독일 놈 두 놈이다. 근데 그게 맞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좋았다고 보기에는 물론 뭐 조르지뉴가 초반에 좀 어려워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독일 선수 둘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독일 놈 3명 중에 리디거한테 다 몰빵됐나봐요. 리디거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팀 공격이 결국 마운트가 있는 오른쪽으로만 편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잘 풀렸던 이유는 역시나 아스필리쿠에타, 리스 제임스, 마운트 이 삼각편대의 기능성이었는데 아스필리쿠에타가 후방에서 유독 볼을 몰고 전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날 포르투가 4-4-2가 아니고 거의 수비할 때 5-4-1처럼 섰거든요. 왼쪽 미드필드에 있는 루이스 디아스가 아스필리쿠에타가 올려하니까 그쪽으로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아스필리쿠에타가 한 명을 잡아당김으로써 포르투의 왼쪽 윙백과 스토퍼가 자연스럽게 마운트랑 리스 제임스를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둘을 똑같이 침투를 가져가니까 하프 스페이스에 한 명, 측면에 한 명 따라 나와서 묶기에는 포르투의 수비 간격이 그렇죠.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운트를 내주는 장면들이 열어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골 장면이 그랬어요. 조르지뉴가 본인 쪽으로 압박이 덜할 때 일부러 타이밍을 한번 재면서 마운트가 상대 왼쪽 풀백으로부터 벗어나는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었습니다. 자이두 사누시 선수가 마운트를 보고 있었는데 마운트가 약간 한두 발짝 좀 멀어지다가 네.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에서 사누시의 먼 쪽 발인 왼발로 볼을 딱 잡아놓고 그대로 돌면서 퍼스트 터치를 가져갔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좋은 시야이자 테크닉이죠. 진짜 기술적인 예. 영역이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토대로 그 멋진 골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근데 마운트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지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독일 두 놈입니다. 존나 못했어요. 둘 다 비싼 선수들란 말이야. 그죠. 일단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하버츠는 그냥 아예 보이질 않았고요. 베르너가 이거 저는 이게 아직 지금 그 해외 SNS 트위터에 보면 이제 최신이나 사진 같은 거 누르면은 그날 경기에 화제가 된 장면들이 이렇게 네네네네. 해외 팬들이 클립을 올려놓는 게 있어요. 근데 동시간대에 바이언과 파리가 유독 이 시선을 많이 끌어서 그런지 그거 워낙 빅매치니까. 네, 솔직히 첼시 경기가 지금 주목도가 덜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하나 제가 무조건 올랐으면 하는 영상이 그겁니다. 베르너가 볼은 버리고 본인 혼자 그냥 치고 들어간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옛날에 이거 잘하는 선수 있었습니다. 찰리 아담. 벤트너. 벤트너가 클라스 벤트너. 벤트너 공 두고 혼자 몸 뛰다가 네. 공 저기 있다 이러고서 쫓아가고 그런 경우 있었단 말이야. 아니면 그 트래핑을 하는데 7m짜리 트래핑을 하더라고. 7m 이렇게 찰리하다면 그거잖아요. 볼 신경 안 쓰고 팔꿈치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 혼자 드리블 치는 거지. 말루다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야, 그게 축구 선수냐 진짜? 뭐 어쨌든 레전드 있잖아요. 사랑 막을 때 산체스 막을 때 볼 막아야 되는데 볼 안 밟고 그냥 사랑 발발고 그래. 하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디오 실점하고. 코스타가 찰리 아담한테 당했을 때 그때가 유일하게 내가 찰리 아담을 좀 호감 있게 본.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류들처럼 베르너는 본인이 이미 시선을 앞에 가 있고 볼의 터치가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지금. 그냥 볼을 자기가 내버려두고 몸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그걸 늦게 봤던 거죠. 그래서 아씨 하면서 딱 봤는데 이미 포르투 선수가 볼 뺏고 역습하고 있는 뒤였습니다. 이게 오늘 베르너의 부진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베르너가 뭐 잘하다가 한두 경기 부진한 거면 사람들이 걱정도 안 하죠. 네. 근데 베르너는 이적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도 비교적 투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선수의 폼을 끌어올리고자 출장 시간을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영 안 되네. 네. 안 되네 잘.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 것 같고 본인이 플레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일 거예요. 여론도 분명히 신경이 그렇지. 쓰일 거고 오늘도 쉬운 거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면 계속 내려간단 말이야 컨디션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토레스와 모라타의 표정이 나오는 거죠. 그 표정이 나온단 말이야. 일상의 표정이 나온다고. 베르너도 요즘 좀 그런 기류가 네. 보이는데 투엘은 근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루를 사실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루를 안 썼거든요. 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냐면 포르투가 수비와 미드필드 컴팩트한 라인을 유지하는 팀이라 라인이 올라오는 팀이에요. 그럼 그 뒷공간을 어떤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베르너를 선발로 쓴 것 같은데 의도는 좋았지만 베르너의 폼이 결과적으로 안 따른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날 둘이 너무 못해서 65분에 그냥 투엘 감독이 바로 둘을 그냥 동시에 빼버렸습니다. 빼는 게 나아. 그래서 지루와 플리식을 65분에 이제 투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첼시가 공격수 링크가 지금 계속 납니다. 그렇죠. 뭐 벨로티 링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링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있는 공격수들에게 만족 못한다는 걸 대변하는 게 이제 되겠죠. 네, 결국 보면 벤치를 두 번째 골 넣는 거 보세요. 베르너가 똑같은 장면이었으면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풀백인, 윙백인 이 선수가 공격수 같은 움직임을 딱딱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마르코스 알론소가 슈팅 때리고 막 그럴 때 베르너가 저거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스필리쿠에타가 훨씬 잘했어요. 번리전 때. 나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베르너 같은 되게 빠르고 그렇지. 침투하고 그러니까 약간 공격수 같지 않은 그런 공격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물론 이제 베르너 스트라이커지만 약간 윙포드 성향이 좀 이 선에서 뛸 법한 애들. 난 이런 애들 맞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 공격수의 골 가뭄 결국 이런 부분은 첼시한테 드러나고 있는 불안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격이 되겠고 저는 여기서 우려해야 될 포인트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력이 웨스트로이치 알비온전 일단 실점이 무려 5실점이었고 엄청 어수선했죠.
퇴장자가 있었다 한들 누가 봐도 경기력이 좋지 안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포르투전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진한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투헬의 첼시가 약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 번의 위기가 왔다. 그럼 네. 이때 위기가 없는 팀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투헬이 조절하고 이걸 올리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면 자칫하면 패배하지 않더라도 무승부가 연장 나서 승점을 드롭한다거나 아니면 토너먼트에서 상대가 아무리 뭐 괜찮은 팀이라고 하지만 포르투랑은 그래도 좀 규모 차이가 있는 팀이니까 여기에 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챔스 8강 포르투도 실력이 있어서 그래. 그런 거예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경기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베르너가 선발로 나온 걸 봤을 때 투엘 감독은 의도적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려는 전술을 들고 나왔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후방에서 롱패스를 많이 뿌린 게 상대 압박을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의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포르투가 이날 어떻게 했냐면 5-6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전방 압박을 했어요. 마레가 같이 이렇게 막 그래. 묵직한 선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야, 보급형 루카쿠. 네. 마레가 이게 빡세잖아.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덤벼들고 하는데 첼시 선수들이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고도리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그렇지. 봤어요. 그리고 그때 애를 먹었던 선수가 조르지뉴였고 조르지뉴가 애를 먹으면서 티아고 실바가 퇴장을 당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 후방으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니까 첼시는 빌드업을 할 때 백스리 그리고 위에 2명의 중앙 미드필드 그치. 그리고 투엘 감독의 이론이나 의도대로라면 윙백은 윙어처럼 올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드필더처럼 올라가 있단 네, 말이야. 상대 진영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빌드업 때 어떻게 되느냐? 3명, 2명, 중앙에 5명만 후방에 덩그러니 남습니다. 상대가 좌우 간격 좁혀서 중앙에 5-6명의 선수만 그냥 우직하게 몰아 넣어버리면 중앙에 첼시 선수들이 같이 나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명이랑 3명, 백스리와 2명의 미드필더 그 사이 쪽에 배치시켜놓고 거기를 교란시키면 압박에 취약한 조르지뉴 같은 선수들의 본인의 단점이 다시 다 나오는 거야. 그걸 잘 가려놨던 걸.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야 쟤네 뒤에 애들 어려워한다. 그러면 윙백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이제 공격 답답해지는 거야. 그쪽 고립되고. 패턴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전에도 똑같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이고 향후 일정에서 첼시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일정 빡세요. 주말에 펠리스전 일단 까다로운 팀입니다. 첼시한테는 펠리스는 조금 까다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포르투하고의 2차전이 있죠. 이어서 맨시티, 브라이튼, 웨스트햄 여기서 맨시티전이 FA컵 준결승이에요. 그래. 쉽지 않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앞으로 일정의 고비가 있고 하필 약간 기세가 떨어진 시점도 여기에 맞물리기 때문에 이 경기력, 이 약간의 우려되는 포인트가 과연 상대가 어떻게 또 맞춤 전술로 들고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엘이 조금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메이슨 마운트가 그 와중에서도 이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활약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의 킹과 플레이어 메이슨 마운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